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올해 국정운영 기조를 담은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과 한 해 국정 과제를 살펴봅니다. 지난 5일 이란은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네, 잠시 후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 청와대 본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신년사는 민생 경제와 한반도 평화가 양대 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취임 후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져온 만큼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성장과 양극화 해소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으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 인사말을 통해서 확실한 변화와 상생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는데요. 자, 이번에 열릴 신년사에서도 이런 키워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메시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화하고 있는 상태지만 문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비핵화 대화의 촉진자 역으로서 이 새해에도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인사회에서도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동북아 철도 공동체 구상 등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평화경제 구상도 신년사에 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신년사 함께 듣겠습니다. 보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깁니다.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평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 청년, 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하로 낮아졌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 손실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 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 정책의 성과로 진위계수, 어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정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 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 금지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 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농정률 틀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2016년에 13만 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되어 농가소득 4천만 원, 어가소득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어가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 분야 공익지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계절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 차량 감축과 운행 금지, 권역별 대기 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 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5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200여 건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과 14개 시도의 규제 자유 특구 지정으로 혁신 제품, 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 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2배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ICT 분야 국가 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벤처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성과도 이뤘습니다. 올해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2배가 넘는 2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 기업과 100대 강소 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 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구조적으로는 경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 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 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2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 구조 혁신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신산업, 5G,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4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3개 사업, 25종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 사회가 숨쉴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 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재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 등 공정 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정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전쟁 불능,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입니다. 8천만 계려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 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격체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자 IOC의 공동 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북한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험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 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바랍니다.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입니다.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친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신북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믹타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국민이 되찾고 지켜낸 민주공화국이기에 우리는 그 이름에서 가슴 뜨거움을 느낍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우리가 들었던 촛불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한 것은 그 정신이 그대로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상생으로 더 확장되고 튼튼해집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잘 살 수 있을 때 국민 주권은 더 강해지고 진정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현장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서는 어떤 권력기관이라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선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어제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관계 부처도 실무 대책 회의를 열고 중동 위기가 가져올 경제와 해외 교민 안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이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하루 종일 상황과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상황과 더불어 현지 교민 안전과 원유 수급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우선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정세가 조속히 안정되길 기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영내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 선박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원유, 가스 시장 동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성윤모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상임위원들은 중동 지역이 우리나라 원유와 LNG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란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교민과 기업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유사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재외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대책반을 가동 중인 외교부는 어제 관계부처 실무회를 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방위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부처별 대응 매뉴얼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도 열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내 정유업체들의 이란산 원유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제 유가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제 정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미군이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공습 살해했습니다. 최근 이라크에서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 민간인 1명이 숨진 사건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긴급 성명을 통해 가혹한 보복을 경고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란 52곳에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맞섰습니다. 이어 이란 정부는 지난 2015년 핵 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 동결 제한 규정을 더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퇴했습니다. دولت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بیانیه‌ای گام پنجم و نهایی کاهش تعهدات ایران در برجام را اعلام کرد. 미국은 중동 지역에 특수전 부대 병력을 추가 배치했고 이란 군도 미사일 부대를 비상 대기시켰습니다. 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당장 전면전으로 확대되기보다 심리전이나 테러를 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이란이 미국의 힘을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심리전과 테러 이런 것을 먼저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동산 원유의 선적 물량과 일정에 아직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단기적으로 원유 수급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는 비축유 2억 배럴 방출 등 비상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비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방 FM 신년 대담에서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 등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한반도 주변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상호 견제나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력 건설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이번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후보 지명에 이어 수상까지 한 건 처음인데요.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현지 시간 5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 수상작으로 기생충을 선정했습니다.
Wow, amazing. Unbelievable.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미국 대표 영화제 중 하나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가 후보 지명에 이어 수상까지 쾌거를 이룬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던 페인 앤 글로리 등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최고의 오락성과 작품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가족을 배경으로 빈부격차 문제를 풀어낸 기생충은 지난해 미국 개봉 이후 외국어 영화 중 최고 수입을 기록하며 흥행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기생충이 후보에 올랐던 감독상은 1917의 샘 멘데스에게, 각본상은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이어 연일 수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기생충. 다음 도전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아카데미입니다. 국제영화상, 주제가상 예비 후보로 지명됐는데 최종 후보작은 오는 13일 발표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 인력이 배치되고 CCTV가 설치되는 등 안전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응급실 보안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응급 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 방식 주차장에 출입구 운반기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주차장치의 승강로와 주행로에 주차 구획에서 튀어나온 운반기를 감지해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운반기의 돌출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2019학년도 사관생도 선발 필기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발생해 피해를 본 지원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이들 가운데 13명이 사관학교 입교자로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한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 수험생이 푸는 문제지에 기재된 배점과 실제 채점을 위한 문항 분석표의 배점이 달라 지원자 일부가 억울하게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제위원이 문제지 배점을 문항 분석표에 잘못 옮겨 적었고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중 이런 사실을 발견해 피해자 43명에 대한 구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채점 오류 정정 시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에 대해서는 1차 시험 합격 조치하고 최종 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조치를 하며 국방부는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11명을 추가로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배점이 바뀌어 최종 합격하게 된 응시생 11명 때문에 불합격한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제된 지원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43명을 포함해 모두 54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13명의 입교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정원회 인원으로 2020학년도 입학생과 함께 해당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당시 채점 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 보고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학교장은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필기시험 채점 오류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입니다. 또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발 전형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시험 출제와 관리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5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투자 수요 감소 등 대내외 악재가 많았지만 소재 부품 장비 등 신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23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는 5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난해는 상반기에 큰 감소세를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 첨단 반도체 장비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차 전지 핵심 소재와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소재 부품 장비와 고급 소비재 분야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에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와 모바일 플랫폼 등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한류 문화에 대한 고급화되는 시장 수요에 따라 K-뷰티와 K-팝 등 고급 소비재와 문화상품에 대한 투자 유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새롭게 발굴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현금 지원과 입지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선 결과 침체를 딛고 지난해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5년 이후 5년 연속해서 외국 기업들이 매년 200억 불 이상을 한국에 투자해온 만큼 앞으로 이러한 200억 불대 투자 유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걸로 보고 이러한 그 흐름이 안착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하락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승세를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등 전략 품목에 대한 현금 지원을 현행 투자 금액의 30%에서 40%로 늘리고 기존의 투자 외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주세 체계가 새해부터 달라졌습니다. 또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유차 아닌 신차로 사면 개별 소비세가 감면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조세와 세제,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맥주와 탁주의 과세 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됐습니다. 종량세는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량세 기준을 적용하면 가격이 다르더라도 술의 종류와 출구량만 같다면 같은 세금을 적용받습니다. 맥주는 리터당 830.3원, 탁주는 리터당 41.7원으로 바뀌고 세율은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물가에 연동돼 조정됩니다. 생맥주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율 20%를 경감받게 됩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바꾸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신차여도 경유차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돼 2019년 6월 30일 기준 소유 중인 차량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과 한도가 인상됐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피상속인 자녀에게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로써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업인 소득세 감면도 확대됩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어로소득 5천만 원, 양식소득 3천만 원까지 별도로 구분해 비과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창업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지난 1일부터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 148개에서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된 245개로 늘었습니다. 다만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도소매업, 주점, 오락장 운영업 등 소비성 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정운영 기조를 담은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주요 메시지와 한 해 국정운영 과제를 전망해 봅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명민주 앵커 나와주시죠. 네, 서울 나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김홍국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이 신년사 대통령의 국정 철학 그리고 일련의 이제 정책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주목할 만한 이유가 상당하다고 보고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대통령이 연두 교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신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해 우리 국가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이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유니언 어드레스 그래서 대통령의 신년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라든가 국민들께 직접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얘기됐던 우리 뭐 혁신 그리고 상생 도약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국정 기조에 대해서 포용, 혁신, 공정 이런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생 도약이라는 대한민국의 큰 흐름 그리고 국민들께서 행복한 나라 그동안에 많은 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촛불혁명 이후에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행된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외교라든가 남북관계 또 잘 만들 것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런 대통령의 고민도 드러났고 또 그 부분을 스스로 성찰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잘 드러난 신년사였다고 봅니다. 예. 자, 우리 정부의 올 한 해 최우선 과제를 살펴보면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좀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생 도약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우리가 개혁을 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구나라고 사실 느끼지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다가오거나 그러지 않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서 보여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를 통해서 공정이라든가 또 혁신 이런 것들을 현실로 구체화해서 국민들께서 느끼게 해드리겠다. 사실 어린이들 안전 문제 지난 연말 어려웠지만 겨우 지금 뭐 법안들이 통과되기 시작했습니까? 아직도 통과될 법, 뭐 해인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화됐을 때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 담보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 사실은 불확실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판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국민의 안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고요. 그런 것들이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는 경제 이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런 확실한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생의 도약을 이룰 것인가 그런 고민들의 지점이 많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신년사 내용 중에서 이제 경제 얘기, 고용 얘기, 일자리 얘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일단은 일자리 분야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고용 성과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또 올해는 이제 지금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40대 그리고 제조업 이 고용 부진을 좀 해소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던 건 사실이고요. 특히 정말로 질 좋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 지표도 사실은 쉽게 개선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반적으로 나온 대통령의 판단을 보면 신규 취업자 23만 명 증가했다. 28만 명 증가. 그리고 상용직의 증가라든가 청년 고용률이 13년 만에 최고치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국민들께서 바로 느껴지진 않지만 그런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뭐 이런 그동안에 여러 가지 횡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상생할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얘기를 했고요. 또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5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이런 흐름들이 일단 큰 밑바닥에서 변화는 시작됐다.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지금은 정부가 좀 나서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업과 민간이 함께하면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건데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또 강화시킬 것이고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청년 추가 뭐 고용 장려금이라든가 또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 등 통해서 여성, 청년 그리고 고령층의 이런 일자리 계속 확충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업들이 또 움직여야 된다. 정부만 또 움직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기업 또 노동계랑 같이 만나서 협의하고 현장의 애로점들을 이걸 개선할 것인가. 대통령의
무게도 무겁지만요. 예. 우리 공직자들, 현장에 있는 행정부의 공무원들, 그리고 각계각지의 뭐 NGO라든가 함께 힘을 모아야만 가능한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실현하기 위해서 민관의 합동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지난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지역 상생형 일자리라든지 뭐 주 52시간 요건 대기업하고 이제 공기업에 안착이 됐고 이런 고용 분야에 괄목할 만한 변화들도 한번 짚었었고요. 올해 또 이제 더 큰 확실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 이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일단 그 부분이 있어서 우리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중에서도 그 차이가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 대기업과 또는 중소기업 또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 사실은 그전보다 조금 더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게 올해 신년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이 장려 지원금이라든가 그 대신에 이것이 정부가 끊임없이 지원하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같이 기업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시장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인상이라든가 또는 근로장려금 확대 그리고 진위계수 또 5분위 배율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일단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지속적으로 오래 강화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있을 텐데요. 아마 재정의 역할은 아마 올해에도 좀 계속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계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정부에서 빠르게 입법들, 아직 빅데이터 3법이라든가 중요한 법안들도 통과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통과돼야 유럽으로 또 뭐 일자리라든가 또는 새로운 표준들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수출이 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함께 맞물려야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골고루 안전망이 탄탄해질 텐데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 또 기업의 역할, 민관, 이 상생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들을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좀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국정 키워드가 바로 안전입니다. 이 안전하면 되게 추상적인 개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뭐 자살이나 미세먼지 등 이렇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감한 그런 이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역시 올해도 이제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종합대책을 더 강화한다 이런 방침도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교통사고라든가 산재, 자살 같은 문제 사실은 이런 부분은 후진국형 그런 사건 사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었고요.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어린이의 안전 문제, 노동 현장에서의 이런 산재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안전의 문제인데 국민들께서 작년에 사실은 많이 그렇게 이 현장에서 느낄 만큼 그런 사건 사고들이 법제화되고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도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러나 결국 또 정부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부분도 나서야 될 거고요. 특히 기업에서도 이런 산재와 같은 부분은 노동 현장에 같이 일하는 구성원 한 식구들이 아픔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기업에서 나서야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개성의 성과들 나타나고 있지만 대통령의 인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이라든가 또 다양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단순하게 사건 사고로만이 아니라 복지, 생명, 안전, 특히 환경의 문제까지도 같이 연계시켜서 지금 대통령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올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벌써 올 초에 며칠 동안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미세먼지 나쁨으로 정말 이런 부분 나타나면 국민들이 길거리 다니시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런 획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부분을 줄이려는 노력들, 그래서 그런 경유차 문제라든가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관련돼서 새로운 신기술들 빠르게 도입해서 이 부분에 이런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전체가 높아질 것이고요. 또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경각심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세먼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3월까지 강화된 선제 조치가 또 이제 발동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역시나 이제 혁신 성장에 대한 부분도 좀 무게를 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는 혁신과 상생을 키워드로 경제 전반에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적한 중에 유니콘 기업이라는 말 딱 바로 그냥 탁 다가옵니다. 자산 뭐 1조 이상의 그런 스타트업 기업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새로운 신생 벤처 기업을 만들었는데 곧바로 좌절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현장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유니콘 기업 많이 만들어내겠다. 대통령이 그러나 또 대통령이 기업을 직접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국가가 재정의 역할을 하면서 스타트업 신생 기업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 가운데 이들이 스스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영역에서 많은 부분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 업종들, 기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그리고 미래차 이렇게 3대 신산업 분야를 대통령이 직접 지목을 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기업들 많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예. 그러나 단순하게 또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약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다양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동이 돼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화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인식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그리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기업인들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인식이거든요. 예.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특히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은 기업들이 출범했는데 그런 기업들 영역까지도 침범하면서 사실은 갑질 행포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대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그런 벤처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고 이것이 우리 전체의 건강한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낼 때 우리 경제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신기술들을 적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들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그런 노력들, 이것들이 이 국민들의 이 기업가 정신, 또 모험 정신, 벤처 정신과 같이 맞물려서 꽃피어나기를 기대하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많은 또 유니콘 기업이 나올 테니까요.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출 얘기도 있었습니다.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목표로 한다. 올해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가동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경기가 안 좋은데 수출 세계 7위를 또 지켜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어렵고 그러나 수출이 사실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는 지금 틀림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특히 결정타는 바로 미중 무역 전쟁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런 자존심과 미중 간의 세계 G2 경쟁 벌어지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란 사태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런 봉쇄 문제 나오면 우리로서는 정말 경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계 7위를 지켜냈고요. 더불어서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시대 계속 유지를 시켜냈습니다. 그리고 11년 연속 무역 흑자 이룬 것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인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뛴 그런 보람인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또 이란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아마 자칫하면 큰 먹구름이 될 수 있는 전 세계 원유뿐만 아니라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수한 세계 무역 흐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칫하면 봉쇄되면은 우리가 또 사실은 경제에서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변수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고요. 더불어서 우리 수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한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신산업,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신기술, 신산업으로 같이 맞물려 나갈 것인가. 우리 산업의 구조 변화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올해 우리 기업인들 정말 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좀 뛰어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사내의 유보금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연구행 개발, R&D라든가 또는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험가 정신, 과거에 정말 정주영 회장이 사막 열사의 중동 땅에서 만들어냈던 그런 신화들이 지금은 그런 기업가 정신이 많이 약화된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요. 또 샌드위치 박스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요. 또 기업 측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또 기업에서 그리고 민간 현장에서 노동시장에서 함께 좀 힘을 모으는 그런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아마 국민들께서 기대하실 겁니다. 예.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또 생활 SOC 투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올해 또 확대가 됩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이게 또 본격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국가균형 프로젝트 전체 23개 사업에서 25조 원 규모입니다. 거기다 생활 SOC. 이것은 결국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SOC 분야를 사실은 좀 줄여나가겠다. 왜냐하면 이런 건설 경기를 부추겼을 때 지금의 21세기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신기술과 신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형의 토목기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줄이겠다는 그런 방침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활 SOC 분야도 적극적으로 좀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10조 원대 이상 아마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앙에만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지난번에 뭐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든가 다양한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 서울, 경기, 인천 이곳만이 아니라 충청이라든가 강원이라든가 영남, 호남, 제주 정말 각 분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의 그런 경기 문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SOC 문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까지 만일에 한다고 했을 때는 북한 쪽의 그런 흐름도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도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또 현장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의 모든 것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만 해도 뭐 2,500만 대한민국 인구가 거의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지역들이 정말 너무나 황폐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그런 SOC 늘리고 생활 SOC 늘리는 것도 충분히 올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올해 포부이고 또 구상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아까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그 상 받은 거 뉴스를 봤는데 K 브랜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그리고 뭐 관광 분야 여러 가지 K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올 한 해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서 역점을 기울이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K 브랜드 K 하면 우리 코리아를 약칭하는 거고 코리안 웨이브 한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가 정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드라마, 가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코리안 푸드, K 푸드가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 K 뷰티, 또 K 콘텐츠 다양한 분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그런 상품과 그 역량들이 지금 세계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방금 언급하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우리가 꿈만 꾸던 시절, 우리가 뭐 아카데미상이라든가 골든글로브, 사실은 뭐 상상만 하던 부럽게 바라보던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작품이 그런 영역을 넓혀서 작품상을 타고 뭐 감독상을 타고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BTS 방탄소년단 전 세계 가요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틀즈를 넘어서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국인들이 만드는 우수한 문화 또 역량, 역사 이런 콘텐츠들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뭐 2달 전에 베트남 갔는데 하노이 가니까 놀랄 정도입니다. 거기에다 또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문화들이 가서 퍼져 있는 상황을 보니까요. 거기 전 세계 한 49개국 모여 있는데 전부 다 우리 BTS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팬들이 퍼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우수한 역량 그리고 우수한 문화 유산들이 전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들, 코리안 웨이브, 한류 문화가 각계로 퍼져나가고 이것들이 더욱더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또 현장에서는 이런 창의력, 정말 이런 창의력을 억누르는 다양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젊은이들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꿈으로 무장한 그런 젊은 콘텐츠들이 전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한류 문화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신년사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 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바로 공정 아니겠습니까? 뭐 경제, 사회, 권력기관, 뭐 교육, 일자리 각 분야를 이제 공정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관통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었던 상황은 대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 고리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동안의 공정위 차원에서 많은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뭐 편법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그런 부정한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런 순환 출자의 고리들이 대부분 해소됐고 또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 거래도 크게 개선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통계상으로도 그렇고요. 정부의 그런 다양한 지표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생 결제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정착의 문제를 예를 들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 통과된 공수처법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다양한 부패의 관행들, 또 정관예우라든가 또는 검찰의 잘못된 그런 권력적 행태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을 통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잘못된 관행들이 이제는 감시 견제받을 수 있게 됐고요. 검사들이라든가 또는 판사들의 잘못된 내부에서 다양한 부정과 부패의 관행들이 있어도 누구도 이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이 생김으로써 이제는 이것을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누구도 특혜를 받지 않고 기득권의 관행에 물들지 않고 온 국민이 함께 공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시도 받고 견제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부분을 게시타폰이 권력 장악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고요. 정말로 23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어 왔었고 드디어 잘못된 관행을 끊을 수 있는 사법 분야에서의 공정의 첫 신호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경제 분야, 다양한 복지, 환경, 교육 분야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런 곳곳에서 잘못된 관행들, 그리고 불공정하고 부정의했던 관행들을 공정과 정의의 가치로 우리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이 생겼다는 것들, 이런 측면에서 공정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촛불혁명에서 얘기했던 과거의 잘못된 기득권의 낡은 고리들을 꺼내내는 그런 공정의 얘기들, 우리 국민들께서 절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는 공정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다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또 가장 또 열심히 싸웠던 게 바로 집값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아닐까 싶어요. 부동산의 투기와의 전쟁에서도 결코 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 아무래도 강력하게 발표됐던 12.16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되거나 또 보완되거나 이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지금 유일하게 우리 사회에서 자신들의 부를 증식하고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기대라는 우리 국민들의 사실은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우리 사회의 부는 각 분야의 금융시장, 외환시장 또는 실제 실물의 거래 또는 신기술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공동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부동산만이 마치 부의 모든 근원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12.16 조치가 굉장히 강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풍선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강남에 더욱더 집중되고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이런 인식도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더라도 또 다른 편법과 또 투기의 방법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2.16 조치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문제,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 문제, 그리고 투기 억제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동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동의 재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소수의 투기적 기능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결코 지지 않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라든가 그리고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이제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집을 살 수도 없고 집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대통령 얘기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경제계, 기업계, 산업계, 부동산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집을 투기나 또는 자산으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우리의 공동의 생활의 근거지이자 기초라는 점들을 같이 함께 나눈다면 부동산 투기가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년사는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더욱더 다져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는 그런 역사적 의미까지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주목이 됐던 건 바로 대북 메시지였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 있을까 했는데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피력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사실은 신년사의 모든 키워드는 항상 신년사라든가 또는 8.15 뭐 경축사라든가 모든 부분이 남북관계에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쟁 불용, 전쟁 용납하지 않겠다, 상호 안전 보장, 그리고 공동 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의 기본 가치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동안의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북 관계가 당초에 의도한 대로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원인을 남과 북이 함께 성찰하자. 우리도 사실 못한 부분이 있었다. 개성공단이라든가 또는 금강산 관광 문제 사실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올해 풀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남북한이 특히 같이 만날 수 있는 기본장 아무래도 역시 스포츠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올해 있는데 남북한이 같이 북한 선수단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역시 도쿄올림픽의 공동 입장 문제라든가 남북한이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등재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언급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북미 관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서로 간의 힘겨루기 양상들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상당히 어려운 국면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그러나 서로 간에 한 발만 더 나간다면 풀릴 수 있는 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성찰하고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북한도 함께 나가야 된다. 북한이 이 부분들을 상황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자꾸 상황을 도발이라든가 또는 다른 방향으로 나갔을 때 서로 간에 어려운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단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셈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평화의 주도자로서 아시아 평화를 이끌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하겠습니까? 일본이 하겠습니까? 우리 정말 세계 평화를 이끄는 아시아의 중심이자 세계 중심은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대통령은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남북관계, 북미관계 잘 풀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노력하고요. 또 주변에서도 함께 김정은 위원장 또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아베 총리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도덕적 의무감을 좀 더 느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 교류는 막혀 있으니까 인도주의적, 문화적 이런 스포츠 교류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 정부의 올 한 해 국정 계획 그리고 방향성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올해 국정 운영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세계 경제 전망이 일단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좀 힘을 합쳐야 되고요. 노동시장이라든가 다양한 갈등의 현장에서도 서로 간의 협상과 대타협의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절대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4년차 정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법제화가 이제 이번 이 국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핵심 국정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중에서 꼭 이룰 수 있는 문제, 남북관계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 환경, 복지, 그리고 정치개혁, 사법개혁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2020년 지혜로운 동물, 흰지혜 해 아니겠습니까? 우리 2020년 경자년에 더욱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정부가 돼야 될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도 같이 이런 갈등보다는 협력과 또 타협, 또 협상 이런 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더욱더 발전하고 행복에 깃든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열려지기를 좀 기대합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기업들, 국민들, 정당들 특히 국회에서 서로 협력하는 길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화합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겸임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투데이입니다. 현재 시각 10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수백만이 운집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테헤란으로 솔레이마니의 관이 들어오자 이를 만져보려는 사람들로 소동이입니다. 군부 실세였던 솔레이마니는 이제 순교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미국을 향해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저녁에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신정일치 이란 사회에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어제 이란은 핵 활동까지 재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경고성 발언입니다.
나토는 이란 도발에 우려를 표하면서 핵무기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gree Iran must never acquire a nuclear weapon. We share concern about Iran's missile tests. EU 외무장관들이 오는 10일 긴급 회의를 갖는 등 국제사회 움직임도 급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라크 총리까지 미국의 미군 철수를 요청하면서 중동 정세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한나라 두 대통령 사태로 혼란을 겪었던 베네수엘라.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2명이 됐습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 대선,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선거로 과이도 국회의장이 국제사회 지지를 얻고 임시 대통령이 됐죠. 하지만 두 대통령 사태가 이어진 끝에 마두로 정권은 현지 시각 5일 국회를 봉쇄하고 새 국회의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Y hoy bloquear el ingreso de parlamentarios va claramente en contra de nuestra Constitución. 연임 가능성이 높았던 과이도 의장은 표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축출됐습니다. 정족수를 채우진 못했지만 여당 단독으로 선거를 강행한 셈인데요. 새 국회의장은 최근 야당을 배신한 루이스 파라였습니다. Como todos los hermanos, hay pelea, pero estamos obligados a buscar una solución en este Parlamento. 이로써 1년째 두 대통령 사태가 이어진 베네수엘라는 2명의 국회의장을 갖게 됐습니다. Todo es muy complicado. La realidad es que uno como ciudadano termina viendo de que ellos se cuidan a ellos mismos, pero la situación del país está empeorando y aquí no pasa nada en el país. Pero la situación del país cada vez peor. 여전히 미국과 EU 등이 합법적인 지도자로 과이도 의장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 베네수엘라의 혼돈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영화 기생충도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오전 LA에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 미국에서 아카데미상과 함께 2대 시상식으로 꼽히는데요. 올해 작품상은 샘 맨데스 감독의 1917이, 각본상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가 차지했습니다. So I want to thank you so much, and my wife who's watching from Tel Aviv, who's pregnant with my very first child. Tada, Gaveret, I love you. 영화 드라마 부문 남녀 주연상은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 주디의 르네 젤위거가 거머쥐었는데요. 17개 부문의 후보를 배출한 넷플릭스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사를 새로 썼습니다. And the Golden Globe goes to Parasite. 이 밖에도 한국계 여배우 아ኳ피나가 아시아계 최초로 뮤지컬 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여러모로 기쁜 소식이 많이 들려온 골든글로브 시상식. 앞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등의 국제 영화제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서는 어떤 권력기관이라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선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해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를 발표하고 집권 4년차 국정 운영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첫 소식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확실한 변화를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2020년은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 기운을 확산시켜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벤처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서도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나아가 교육, 채용,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도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유진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올해 남북 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남북 관계에 있어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하겠다며 반드시 전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의 교착 속 올해는 남북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 협력 강화 방안으로는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8천만 결의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 지역에서의 협력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언급했습니다.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는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편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공동 등재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남북 화해와 평화에 있어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인 DMZ 세계유산 공동 등재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최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미군이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공습 살해했습니다. 최근 이라크에서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 민간인 1명이 숨진 사건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긴급 성명을 통해 가혹한 보복을 경고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란 52곳에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맞섰습니다. 이어 이란 정부는 지난 2015년 핵 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 동결 제한 규정을 더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퇴했습니다. دولت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بیانیه‌ای گام پنجم و نهایی کاهش تعهدات ایران در برجام را اعلام کرد. 미국은 중동 지역에 특수전 부대 병력을 추가 배치했고 이란 군도 미사일 부대를 비상 대기시켰습니다. 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당장 전면전으로 확대되기보다 심리전이나 테러를 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이란이 미국의 힘을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심리전과 테러 이런 것을 먼저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동산 원유의 선적 물량과 일정에 아직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원유 수급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는 비축유 2억 배럴 방출 등 비상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비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방 FM 신년 대담에서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등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한반도 주변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상호 견제나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력 건설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이번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후보 지명에 이어 수상까지 한 건 처음인데요.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현지 시간 5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 수상작으로 기생충을 선정했습니다. Wow, amazing, unbelievable.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 영화제 중 하나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가 후보 지명에 이어 수상까지 쾌거를 이룬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던 페인 앤 글로리 등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최고의 오락성과 작품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가족을 배경으로 빈부격차 문제를 풀어낸 기생충은 지난해 미국 개봉 이후 외국어 영화 중 최고 수입을 기록하며 흥행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기생충이 후보에 올랐던 감독상은 1917의 샘 멘데스에게, 각본상은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이어 연일 수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기생충. 다음 도전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아카데미입니다. 국제영화상, 주제가상 예비 후보로 지명됐는데 최종 후보작은 오는 13일 발표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 인력이 배치되고 CCTV가 설치되는 등 안전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응급실 보안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응급 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 방식 주차장에 출입구 운반기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주차장치의 승강로와 주행로에 주차 구획에서 튀어나온 운반기를 감지해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운반기의 돌출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2019학년도 사관생도 선발 필기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발생해 피해를 본 지원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이들 가운데 13명이 사관학교 입교자로 확정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한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 수험생이 푸는 문제지에 기재된 배점과 실제 채점을 위한 문항 분석표의 배점이 달라 지원자 일부가 억울하게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제위원이 문제지 배점을 문항 분석표에 잘못 옮겨 적었고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중 이런 사실을 발견해 피해자 43명에 대한 구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 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채점 오류 정정 시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에 대해서는 1차 시험 합격 조치하고 최종 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조치를 하며 국방부는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11명을 추가로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배점이 바뀌어 최종 합격하게 된 응시생 11명 때문에 불합격한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제된 지원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43명을 포함해 모두 54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13명의 입교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정원회 인원으로 2020학년도 입학생과 함께 해당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당시 채점 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 보고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학교장은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필기시험 채점 오류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입니다. 또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발 전형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시험 출제와 관리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지난해 해경에 적발된 해상 밀수 범죄 규모가 4,200억 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천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파와 의약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임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짜 명품 가방과 짝퉁 비아그라가 한가득 쏟아집니다. 녹용과 각종 담배에 이어 코카인까지 보입니다. 모두 바다를 통해 밀수된 물품들입니다.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적발한 해상 밀수 혐의는 모두 88건. 이들이 밀수입한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200억 원대로 이는 1999년 해양경찰청이 개청한 이후로 최대 규모입니다. 품목별로는 의약품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류와 담배, 위조 명품 등 잡화, 식품, 마약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자 마약류가 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잡화류가 743억 원, 의약품류가 403억 원 등이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4월 가짜 성기능 의약품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던 44살 중국인 여성을 붙잡고 이를 유통하는 범죄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충남 태안항으로 입항하려던 대형 화물선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밀수 코카인 100kg을 적발하고 이와 연루된 선원을 구속했습니다. 마약 밀수 증가와 함께 밀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받는 의약품과 위조 명품, 담배 등의 불법 유통이 늘면서 해상 밀수 사건 규모가 커졌습니다.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들 밀수 범죄가 조직화, 산업화되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밀수 범죄가 우리의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 판단하여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해경은 이번 밀수 사건으로 3명을 구속하고 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마경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핵 합의를 사실상 탈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중동의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합동대책회의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극적으로 치닫는 미국과 이란의 상황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중동연구센터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제 미국에 폭사를 하면서 이란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 같습니다. 지난 5일에는 이제 이란이 사실상 핵 합의를 탈퇴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상 탈퇴라는 표현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란이 공식적으로 더 이상 이 자신들의 핵 개발 재개 활동을 무슨 제한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는 마음대로 핵 개발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인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이 2015년도에 이제 미국과 주요 5개국 그리고 이란이 핵 합의를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 핵 합의 파기를 먼저 한 쪽은 미국입니다. 2018년 5월에 미국이 핵 합의를 먼저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1년 후에 이란이 이거는 굉장히 정당성이 떨어지는 미국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도 2달에 한 번씩 조금씩 핵 활동 재개를 이어나가겠다라고 조금씩 이제 농축 한도도 높이고요. 뭐 경수로 숫자도 늘리고요. 가동 시간도 늘려왔다가 이제 바로 한 이틀 전이었죠. 더 이상 우리 이렇게 단계적으로 국제사회랑 그리고 EU와 공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핵 합의장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이런 거 안 하겠다. 미국의 굉장히 불법적인 행동에 뭐 맞서 대응해서 우리도 핵 합의 파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미국이 이제 공습을 해서 폭사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긴장 상황이 훨씬 높아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과 뭐 중동 내 시아파 세계에서 영웅으로 등극을 했는데 좀 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말씀하셨듯이 이란의 이 최고 핵심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 내 또 최고 정예 부대인 고두스 부대의 사령관이고요. 그리고 주로 했던 임무가 이란 주변의 시아파들이 살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거기에 이란의 프록시 조직들을 굉장히 열심히 육성을 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표적인 나라가 뭐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그다음에 예멘, 가자 지구에서 이제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를 계속 육성을 해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경한 인물이라서 작년 10월에 이라크 내에서 반이란 시위가 굉장히
거셌거든요. 예. 그 시위대 평화 시위대였는데 상대로 유혈 진압을 뭐 감행했고요. 그 지난 11월이죠. 이란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바로 강경 유혈 진압을 주도를 해서 한 1000여 명의 사망자를 낳게 한 예. 굉장히 강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계급으로 따지면은 뭐 영향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방장관보다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더 훨씬 더 높습니다. 높고 네네. 영향력도 크고 네.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자, 미국이 이런 공습을 감행한 이유 사실 전 세계가 굉장히 큰 놀랐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감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계산에 의한 결정은 아닌 것 같은 것이 예. 지금 당장 득보다 실이 굉장히 큰 결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드는 생각이 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 국내 위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탄핵 정국이죠. 그리고 곧 있으면 대선 예. 레이스 정국이죠. 시작되죠. 그랬을 때 이 강경한 이미지로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캠페인에 활용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와 또 한 가지 더가 이 최측근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IA 국장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 CIA와 이스라엘 무사드 정보국이 함께 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하기 위한 무슨 작전을 10년 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번에 정말 절호의 찬스가 엿보이자 약간 무리수를 두면서 감행한 것이 아닌가. 그 군 정보국 내의 특정 이렇게 조직에서 이거를 좀 너무 강행하자라는 목소리를 냈고 그것에 트럼프가 예스 사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뭐 미국과 이란 사이에 뭐 갈등이 있었던 것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네네. 지난달에 미군 기지가 공격받은 사건을 계기로 이번 갈등이 심화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미국과 이란 양국의 정면 충돌보다는 예. 이란의 또다시 이 프록시들,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자꾸 커져가고 있는 이라크 내에서 이 친이란 민병대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죠. 예. 그래서 미군이 또 바로 그 민병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병대를 지지하는 시위대들이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을 또 둘러싸고 시위를 벌였고요. 인명사고는 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공간을 저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뭐 공식적인 이유는 그렇게 뭐 들었습니다. 예. 이란 정부가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 합의를 복귀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미국은 이를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요. 굉장히 적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폭사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폼페이오 장관이 아주 자주 이 뭐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의 결정은 뭐 정당한 거다. 예.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란은 진짜 뭐 나쁜 나라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이때 그런 이란에게 핵 합의를 다시 하자고 손을 내밀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예. 자, 이란과 미국의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라크 의회도 이제 자국 내 미군 철수안을 통과시켰다고요. 이거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참 많은 분들께서 왜 이라크에서 이란 사령관이 죽었으며 이라크 의회는 왜 미국 보고 철군을 하라고 할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라크의 정치 상황이 지금처럼 복잡하게 된 사실 근원은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실시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라크 내 소수 종파인 수니파의 대표격인 사담 후세인이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고 그런 사담 후세인을 미군이 제거를 하고 이제 시아파가 다수인 이라크에게
민주 체제를 한번 우리가 뭐 돌려보자라고 해서 사실 시아파가 다수이기 때문에 소수 종파인 수니파와 소수 민족인 쿠르드의 이 인권 문제가 굉장히 위협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란 쪽에서는 이제 군사 대응까지 불사하겠다,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란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란의 군사력이 그렇게 얕볼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예. 중동에서 최고의 가죠. 하지만 아무리 중동에서 군사력이 높은 나라라고 해도 미국과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복을 한다라는 것은 나에 대한 피해보다 상대방에 대한 피해가 더 크게 되어야 되는데 미국과 전쟁을 했을 경우 이란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되겠죠.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면 52곳에 대해서 반격할 준비를 이미 타겟을 찍어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네네. 왜 52곳이고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정말 이 정당화를 하려고 예. 굉장히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52곳이라는 곳이 의미는 1979년 이란에서 이란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당시 테헤란 미국 대사관을 이 굉장히 급진적인 혁명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점거를 해서 예. 미국 외교관 52명을 인질로 삼아서 444일간 계속 잡고 있었고 미국의 외교전은 전혀 통하지 않았었고요. 심지어는 특수부대도 보냈는데 구출 작전에 실패했고요. 예, 그래서 이 미국인들에게 미국, 그러니까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과 52명은 그야말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바로 연상시키는 얘기거든요. 좀 상징적인 숫자군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2명, 이란은 외교관을 특히 우리의 외교관을 그렇게 인질로 잡았던 나쁜 나라, 불법적인 나라라는 예. 것을 다시 한번 연상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특히 이렇게 특정하게 52명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지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이제 전쟁으로 번지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전면전은 이란이 피할 거고요. 예. 그렇다면 이 적을 어떻게 괴롭힐 것인가 정말로 약이 오르도록 괴롭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란처럼 미국과 비교했을 때 이 좀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떨어지지만 잃을 것이 조금 없는 나라 예. 미국보다.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비대칭적인 방법을 통한 예. 소규모 저강도 작전인 거죠. 국지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지전이 있고 해킹, 사이버 공격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낮은 드론 공격도 있고 심지어는 이란의 프록시로 알려진 가자 지구의 하마스 같은 경우는 예. 그야말로 또 군사력과 모든 역량이 훨씬 더 높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연폭탄, 풍선폭탄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한 비대칭적, 비전통적 방법 앞에선 예. 아무리 높은 전력과 군사력과 역량을 갖춘 나라도 정말 속수무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란 역시 미국을 상대로 내지는 미국의 동맹 우방국을 상대로 이렇게 저강도의 소규모 동시다발적인 테러와도 양상이 비슷하기도 한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테러 가능성도 좀 높아지겠네요. 테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게 예. 사실 가장 안 좋은 소식인데요. 사실 이 미국이 이란의 사령관을 폭사시킨 사건이 있고 난 이틀 후에 바로 사실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인데 시아파랑 상관없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미군을 상대로 또 테러를 벌였거든요. 예. 케냐에서요. 즉 그러한 극단주의 테러 조직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입지를 부각시킬 만한 타이밍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가장 환영할 조직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란의 이 대리 조직들 그리고 이란과 별로 상관없지만 언제나 중동의 혼란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극단주의 테러 조직들이 지금
활동 재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만반의 대비를 더 하고 있습니다. 합동대책회의 열었고 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열고 이제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짧게 한반도 정세에는 이게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언급을 해주시죠. 제가 정말 굉장히 현명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는 못할 것이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술레이마니 폭사 암살 제거 사건 이전에는 어쩌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나름대로 이 제한된 곳에 그냥 우리 상선의 자위권 보호 발동 차원에서 파병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 공간이 훨씬 넓어졌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상도 정말 불특정 테러 조직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파병에 대한 결정을 더욱 심사숙고해야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됐고요. 한반도 의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란과 중동에 초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 놓았으니 그 발표에 맞게 무슨 행동을 취할 것이고 그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을 계속 비난하는 굉장히 불법적이고 정당성이 떨어지는 국가이다로 이제 자신을 정당화시키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밤부터 강원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13도, 광주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